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윤성 TV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미래통합의학 한의학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Future Integrated Medicine. 이게 지금 한의학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한의사협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계시겠죠. 그것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고민은 뭐 다른 데 있지 않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좋은 치료를 하고 국가에 보고하는 것. 그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죠. 하여간 한의사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좋은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의료인들, 세계 각지의 의료인들은 서로가 협력하면서 미래통합의학 시대를 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의사들도 마찬가지. 그 미래통합의학 네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좀 다루는 주제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해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서양의학은 한의학을 활용한다 이렇게 오늘 잡아봤습니다. 양진한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양의학은 양진양치를 하죠. 근데 한의학은 한진한치를 하지 않고 양진한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병명 자체를 서양의학과 똑같은 병명을 쓰게끔 통합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렇고요. 또 경희대 자체에서 한의과대학이 경희대학을 활성화시키면서 경희의료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부 속사정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진한치를 하는 경희대 초창기의 교수님들이 다 물러나시고 양진한치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3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나라 한자에서 코리안 메디슨, 한국 한자로 한의학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양진한치, 제가 대학 다닐 때 1983년 대학 다녔을 때 가장 고민했던 주제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양진한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한의학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20년 가까이 배웠습니다. 무릎 꿇고. 양진한치가 뭔가 조금은 잘 한의학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진한치를 하면서 양진양치를 하는 서양의학과 통합의학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설명. 양진한치, 서양식으로 진단명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침이나 한약 등 이런 것을 치료하는 제로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는 뭐 미용침이라 해서 그 외과적인 측면 내에서도 한의학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진찰 자체가 한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치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인도 알게 되고 국민들도 알게 되고 또 서양에서 요새 한의학을 많이 배우는데요. 그
그분들도 아시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은 힘든 주제라서 차츰차츰 제가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자연의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통합의학 추구, 이것을 5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학은 안전과 효능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일부 자연의학적 치료법들이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죠. 둘째, 비의료인이 자연의학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무책임하게 비의학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 풍토가 이를 옹호하고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일체 없으며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고쳐져야 한다. 넷째, 자연의학은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연의학이 가장 큰 호소력을 갖는 암 등 몇 가지 난치병에 대한 치료 효과도 더 검증돼야 한다.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째가 중요한데요. 자연의학은 현대의학을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미국 NIH는 미래의학은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이 개별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의학이 상호 보완해 자연스럽게 합치는 인터그레이트 메디슨, 통합의학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장 좋은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죠. 의료인은 거기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의료정책의 핵심이 국민인 것이죠. 의학을 우리 한번 다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경험 의료로서 존재해왔으며 일반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 인체에 관한 연구와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연구하며 현대에 있어서는 인간을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극성을 띠게 만들고 될 수 있는 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있겠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한 것 자체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의학이란 결국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라고 보면 이 정의를 통해서도 의학의 개념이 변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정령설, 점성설, 장기설, 접촉-전염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오랜 기간 전승되어 왔으며 치료 방법이나 예방 방법도 이러한 설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그 후 미생물 병인론이 확실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대의학의 원리가 체계화되고 그 후 획기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의학이 이런 면역학, 이 현대의학의 첨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기대고 치료 수단에 있어서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한 의학을 말할 것이며, 그에는 동양의학, 대체의학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에선 그 기세가 현대의학을 주눅들게 할 정도입니다. 독일에는 2만 명의 자연의학 의사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독일 국민들이 2002년 한 해 동안 자연의학의 하나인 동종요법에 지출한 연간 의료비만 4조 원에 달합니다.
동정요법과 침술은 국가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영국도 지난 1999년 500만 명의 환자들이 약 6조 원을 자연의학에 쏘아 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40%가 동정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환자 치료에 쓰는 전체 의약품의 25%가 동정요법 약일 정도입니다. 향기요법과 침술 등도 정식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연의학은 요즘 상종가입니다. 미국의 가정의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이 자연의학 치료를 겸하고 있으며 의대생 10명 중 8명이 자연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전체 환자의 절반이 자연의학의 도움을 청했으며 이에 지출한 비용만 약 40조에 달합니다. 게다가 매년 자연의학에 쓰는 돈이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 자료니까요. 지금으로서는 100조가 훨씬 넘었겠죠. 우리나라 총 의료비가 100조 정도고요.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2조 정도는 조금 상회하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 유럽과 미국에서 한의학을 배우는 열병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양의사들도 서양 의사들도 그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고수, 자연의학의 고수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을 통째로 음압병실로 내어주겠다고 하면서 참가하겠다고 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가 참가하면 자기네들은 다 빠지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무총리도 의학에 대한 소견이 없어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HO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를 중국에서 2003년부터 시행했던 것들을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한의사협회가 2,000명, 전체 환자 10,000명 중에 2,000명가량을 무료로 한약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넉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학의 참여, 한의사협회의 참여,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빨리 코로나19를 잡았던 밑바탕에는 동양의학, 중의학의 참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자료니까 2000년도의 자료죠. 서울에서 열린 보안의학 국제심포지움에서 2002년에 현대의학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이 5조 원인데 비해 보약, 건강식품 등이 10조, 20조 등 자연의학적 치료에 쓴 돈이 20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엔 일선 계열과는 물론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자연의학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노벨의학상 2회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현대의학으로 인간 전체를 보는 통합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인간을 다루는 의학은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치료를 전달해 주기 위한 세계 의료인들의 흐름입니다. 한국도 이 대세를 거스르면 안 되고요. 한의사협회도 여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진한치보다 한진양치가 가능한 한의학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좀 스승복이 있어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후배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이제 다 한의사들이라서 더 이상은 듣는 기가 또 들을 시간이 좀 많이 없죠. 저희 젊었을 때는 참 선배 한의사들 중에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무릎 꿇고 배웠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씁쓸함도 있죠. 하여튼 한의학은 한의학답게 치료를 접근하는 것이고요. 서양의학은 서양의학답게 치료를 접근하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의학이 되게끔 Future Integrated Medicine이 되게끔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학의 통합은 생명관이라 그러는 가치관의 통합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술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의료 제도에 대한 통합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생명관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 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고요. 그 다음 제 의료 제도의 실질적인 합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제도의 합의 상황에 맞춰서 국민들이 통합의학을 지향하는 정책을 낸 정당이 집권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한의학의 생명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생명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동양 철학적인 방법에 근거를 두고 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므로, 여기 동적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은 뼈 위에 근육이 덮여져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모폴로지라 해서 형태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건 시체도 똑같은 겁니다. 동적, 그 안에 순환하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양은 혈액, 신경, 호르몬, 화학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오타코이드라 그러는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높이느냐라는 부분이 한의학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체내 생명력을 배양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한의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자연과학에 기초를 두어 분석적이며 세포 조직을 통한 정적인 관찰에 보다 중점을 두어 생명을 위협하는 외래적인 침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은 결과적으로 최근 한 100년에 군진의학이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체 실험을 하면서 발달을 해가지고 왔고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지원, 또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그 부분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왔던 것이죠. 여기 정적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환원주의적 기계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원이라는 것은 원자에 돌아간다라는 말이고요. 기계론이라는 것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물리화학, 특히 화학의 발달에 의해서 서양의학이 최근 10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화학이 하는 방식, 그게 분석적인 방식입니다. 잘게 부수면 진리에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통합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하나를 파악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잘게 부순, 나무의 요소, 뭐 흙의 요소, 공기의 요소 이렇게 한다 해서 산이 다 파악되는 것은 아니죠. 산이 주는 효과 뭡니까?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일상을 잊게 해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산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가 허파 역할을 해서 그 지역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역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석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계론이라는 것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이런 뜻인데요. 화학적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드럭, 메디신이라 그러는 서양은 화학요법제인 것이죠. 풀초의 즐거울 낙자, 약이라는 말로 번역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200년 전에 번역한 것인데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화학요법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뭐 테크닉적으로 수술이라는 것 자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할까라는 부분도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사실상 약간 다른 논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언제 한번 다루도록 노력하고요. 오늘은 통합의학 왜 필요한가? 라고 한의학은 어떻게 통합의학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서양, 특히 미국의 의학, orthomedics medicine들은 왜 자기네 약점들을 알면서 통합의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주제이니까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5개 한의학의 생명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 글로 올리도록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양 근대의학의 생명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한 권으로 있는 동의보감을 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인석이라고요. 연세대 의대 의학사 교실에 계시는 분이세요. 저도 뭐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글을 가지고 서양 근대의학의 생명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일어난 물리학의 발달과 정신과 육체의 관건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상은 의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연과학과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 의학에서는 의기계론자들과 의화학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발달한 물리학과 화학이론을 의학에 적극 받아들입니다. 의학에는 생명이라는 말은 2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유기체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로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기체가 하는 모든 기능들의 총체로 보는 것입니다. 전자가 생명에 대한 형이상학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생명에 대한 실증적 또는 과학적 태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결과적으로 생명을 유기체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로 보는 거죠. 한의학이 이 부분에 아주 강조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기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서양들이 최근에 미생물 병인론, 면역학이 뜨면서 이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몸의 어떤 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나 원리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의 모든 특성들이 함께 나누는 보편적인 교감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 통합의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원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유기체의 기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좋은 치료를 하려고. 끊임없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와 미래의 현재에서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 사이에 의사도 만나고 그 사이에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질병을 벗어나는 것 자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안녕, 경제적 생산성, 국가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의학, 의료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그냥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비 내시잖아요. 그 치료비 내실 때 또 시간 내시잖아요. 또 아프시면 괴롭잖아요. 좋은 치료가 되는 거에 관심을 국민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양의학의 2얼굴이라고 존스 호킨스 박사 중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귀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99년 4월 30일 날 이 책을 우리나라에 출판하면서 우리나라에 귀국하시게 되는데요. 그분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게 되고 그 이후에 아주대학교에서 사회의학교실을 개설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열대학이라는 것 자체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써낸 책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난학의 세계사, 열대와 서구, 에덴에서 제국으로, 의학의 세계사 이런 상황 자체의 책뿐만 아니라 많은 의학 책들이 또 있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옌칭 연구원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사회사 학회장을 역임도 했고 현재로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열대학 연구소 교수로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사회의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의학은 치료의학, 예방의학, 사회의학, 또 제가 명명한 생산의학, 그러니까 미래통합의학이라는 부상자체로 우리가 진행돼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방의학, 치료의학은 일반인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사회의학이라는 것은 보건의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상의료 진행하면서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률이 30%, 뭐 어떤 경우에는 10%, 또 어떤 분은 또 100%또 환자가 해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사회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20년 전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건 뭐 한국에서뿐만 진행이 아니라 존스 홉킨스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의료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발전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또 중국 상황 자체가 이 부분은 다 생체 실험이나 국가적인 어떤 정책 산재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 부분이 좀 진행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 부분의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진국은 1등 국가는 절대 2가지 산업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산업이고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산업입니다. 군수산업과 바이오 산업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지금 현재로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제약회사인데요. 미국 갤럭시나 파이자 뭐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의 규모는 한국 제약회사 800개가 연 매출이 한 7조, 8조 정도 되는데요. 순이익은 뭐 1조 정도 상황이겠죠. 미국 FDA 생체 실험을 통과하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조 단위예요. 뭐 2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약이고요. 일본도 도전을 했지만 미국이 사실상은 조금은 방해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도 불가능해요. 미국만, 유럽만 조금 할 수가 있어요. 몇몇 제약회사는. 그래서 약은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것이지 뭐 약 자체가 양약 중에 그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100%고요. 우리나라가 제네릭이라서 카피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약 소비 4대 강국 중에 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4위인데요. 뭐 지금 중국이 생겼으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약 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그 양약, 화학요법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 그 제네릭 약 카피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 미국의 아스피린과 우리나라의 아스피린은 다릅니다. 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조금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그 미국 제약회사가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스피린과 미국 아스피린의 가격차도 한 5배 정도 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도 좀 다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카피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대상은 싸게 공급을 잘 받고 계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의료인들이 법률인들처럼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사실상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의료인들의 그 참을성의 한계도 이제 일정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참여가 일어나서 좋은 치료를 받게끔 하시고요. 국민들도 사실상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20배나 되는 미국의 치료를 돈 있는 사람들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도 의료비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향화되어져 있는 상황 내에서는 좋은 치료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또 뭐 생각해보면 의료보험료를 아마 국민들이 많이 아마 내시게 지금 되셨잖아요.
이제 더 내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 더 내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중복 치료, 남용 치료, 오용 치료가 줄으면 실질적으로 뭐 의료비는 사실상 많이 떨어질 것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서양의학의 두 얼굴은 아까 제가 박사학위 중간 논문으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학 이론과 의술의 방법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서로 대립되어 온 서양의학의 내면적 변천사를 통해 서양의학의 역사적 구조와 철학적 토대를 해명하고자 한 서양의학의 개설서입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요새는 뭐 워낙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일정 부분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의료인이란 직업이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상류층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의과대학 들어와서 의사가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서구화, 근대화가 되면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서양의학의 반성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통합의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도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의료인들이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제도의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서양에서 전례받은 의사들이 미국의 의사들은 미국 의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의학을 받아들이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소송을 통해서 양의사들한테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한 검증을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국민의식이 깨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좋은 치료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마음을 여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 함께 합시다.